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임신과 함께 황당한 일을 겪고 고생하다 겨우 제자리를 찾은 김예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꾹 참으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정도를 뛰어넘는 욕심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결국 자기 스스로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든요. 제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꽤 평범하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딱 23살까지요. 대학 졸업과 함께 취업을 한 그 순간 부모님을 사고로 모두 잃어버렸거든요. 정말 그때는 지금도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우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곧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제가 좋아진 게 아니라 상황이 저를 우울하게 놔두질 않았거든요. 부모님은 한창 공격적으로 사업에 매진 중이었는데 두 분 사후에 사업을 위해 빌린 돈들이 모두 빚으로 돌아왔거든요. 두 분의 보험금과 집을 팔아서 겨우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없이 남겨졌죠.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꽤 좋은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과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였죠. 부모님이 보내주신 대학을 졸업해 좋은 직장을 가게 됐거든요.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면서도 그나마 희망을 잃지 않은 건 그 덕분이었죠. 그리고 평생을 연애나 결혼은 하지 말고 돈이나 벌겠다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만 생각했었어요. 그런 제가 31살에 남편을 만났죠. 남편은 중소기업 사장님의 외아들이었는데 그런 집안 사람치고는 정말 소탈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가 힘들 때마다 곁에서 묵묵히 챙겨주는 사람이었고 연애 2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결혼식 날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진아, 앞으로 내가 평생 너만 지킬게. 무슨 일이 있어도. 솔직히 결혼은 허락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도 둘 다 여의고 돈이라고는 일하며 모아둔 5천만 원이 다인 여자였죠. 뭐 그나마 직장이야 좋았지만 다시 말하면 그것 빼고는 그다지 결혼 상대로는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는 크진 않았지만 알짜 중소기업이라 자산은 꽤 되셨어요. 건물도 몇 채 가지고 계셨고 회사 매출도 탄탄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저를 받아준다니 상상하기 어려웠죠. 당장 내쫓으면 또 몰라도. 결혼 조건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내건 조건이었는데 결혼하면 5년간은 합가해서 시댁에서 같이 살 것이었죠. 그때는 별 생각 없었어요. 사실 결혼을 허락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생각으로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를 만나고는 그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너무나 친절하고 다정하게 잘 대해주셨거든요. 시아버지는 엄격하지만 정이 많은 분이었고 핏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셨습니다. 외아들인 남편을 끔찍이 아끼셨고 그만큼 아들이 선택한 저라는 여자도 며느리로 인정해주겠다고 허허롭게 웃으셨거든요. 정말 처음부터 그렇게 잘해주시는 걸 보며 어찌나 마음이 먹먹하던지.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처럼 시아버지는 저를 항상 배려해주려 노력하셨어요. 명절 때 제가 음식 준비를 도우려고 하면 오히려 가사 도우미도 있는데 우리 며느리가 왜 준비를 해? 앉아있어. 손에 물 하나 묻히지 마. 라고 하실 정도로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사실 첫 만남에서는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중적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자상한 어머니 행세를 했지만 남편과의 사이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있었거든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시어머니의 눈 속에 뭔가 차가운 게 스치는 걸 저만 느꼈던 걸까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웃으면서 말하는데 눈은 웃지 않는 사람이랄까요? 며느리인 저한테도 항상 한 발짝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주실 때도 남편한테는 반찬을 더 놓아주면서 저한테는 젓가락질 한 번 더 안 하시더라고요. 사소한 건데 그런 게 쌓이면 느껴지잖아요. 그런 시어머니가 결혼 초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이 집에서 오래 살려면 눈치가 빨라야 해. 알겠니? 네, 어머니, 잘 배울게요. 배우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해야지. 이 집에서 가르쳐주는 사람 없어. 네가 시아버지 예쁨 좀 받는다고 해서 네가 해야 할 일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특히 되지도 않는 돈 몇 푼 안 되는 일 한다고 거들먹거리면서 남편 내조 뒷전인 거, 난 그런 거 두고 못 봐. 그러니 일은 그만두는 게 좋겠구나.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일을 그만두기에는 아까운 직장이에요. 여러모로 도움이 되고 가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너네가 이 결혼 처음에 반대한 거 모르지?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겠지. 난 지금이라도 네 시아버지한테 말해서 너랑 우리 아들 갈라놓게 할 수 있어. 그렇게까지 안 하는 이유는 네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 처신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고는 솔직히 일을 계속하겠다는 말을 못하겠더군요. 시어머니 말 한마디에 남편과 이혼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오금이 저려올 정도였거든요. 결국 시어머니의 말처럼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 소중했던 일자리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이 제게는 더 소중해졌으니까요. 그 이후로 저는 임신을 하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가족을 빨리 이루고 싶었거든요. 부모님을 여의고 나니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시댁에서 합가 중이라는 환경 탓인지 생각보다 빨리 아이가 들어서진 않더군요. 그렇게 2년 정도 지나자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친척분들이 임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큰 숙모께서도 제 손을 잡으며 말하셨어요. 아무 소식 없어? 우리 조카가 외아들인데 얼른 태기가 있어야지.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먼저 나서더라고요. 아이고 큰언니, 요즘 젊은 애들이 뭐가 급해요. 신혼 다 즐기고 해도 되지. 애는 늦게 가져도 돼요, 늦게. 그래도 시어머니가 그럼 어떡해? 손주가 빨리 보고 싶지 않어? 아이 전 괜찮아요. 젊은 것들 알아서 하겠지. 괜히 부담 줄 필요 있나? 친척분들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참 이해심 많다고 칭찬하더군요. 저도 그때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배려해 주시는 거라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배려가 아니었어요. 훗날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나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 3년쯤 됐을 때 정말 너무도 감사한 일이 생겼죠. 바로 저희 부부에게도 아기 천사가 찾아왔거든요.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보는 날은 정말 감격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8주째예요. 아기 심장도 잘 뛰고 있네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주신 순간 너무 기뻐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남편한테 빨리 알려주고 싶었어요. 산부인과에서 나오면서 남편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정말?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때 잠깐 한국 들어왔을 때 생긴 거네? 내가 당신 옆에 있어야 했는데 미안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일단 뭐든지 조심해. 무거운 것도 들지 말고 뭐든 조심조심. 내가 있었으면 옆에서 다 해줬을 텐데 장기 출장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도 이번 연휴 때 꼭 한국 들어갈게. 응? 그리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나중으로 미뤄도 될까? 왜? 기쁜 소식인데 빨리 알려드려야지. 아기는 일단 튼튼하긴 한데 자궁에 피고임이 좀 있나 봐. 그래서 한 달만 더 있다가 알리자. 그래, 알았어. 당신 하자는 대로 할게. 어쨌든 연휴에 무조건 갈게. 남편과 그렇게 통화를 한 기쁨도 잠시, 남편이 해외 출장 중에 사고에 휘말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지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남편이 의식불명 상태로 현지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통화를 했었는데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의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현지로 날아가셨어요. 저도 가고 싶었지만 임신 초기라 장거리 비행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지금 상태에서 장거리 비행은 절대 안 됩니다. 아기한테 위험해요. 지금 자궁 근처 피고임이 꽤 있어요. 만약 무리해서 피가 출혈로 이어지면 착상되어 있던 수정란이 함께 쓸려 배출될 수도 있어요. 결국 시아버지가 현지에서 남편 곁을 지키시는 동안 전 한국에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시댁에 남게 됐어요. 남편이 의식불명이라는 사실에 매일 울면서도 뱃속 아이가 남편이 돌아올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손주 소식을 들으면 시아버지도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시아버지한테 전화로 임신 소식을 알리려 했는데 해외라 통신 사정이 좋지 않아서 연결이 잘 되지 않았어요. 병원이 외진 곳이라 와이파이도 불안정했고 시차 때문에 통화 가능한 시간도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어머니한테 임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저녁 식사 후에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실 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시어머니는 TV를 보면서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제가 임신을 했어요. 아직 초기인데 산부인과에서 8주째라고 했어요. 두 분 다 힘드실 텐데 손주 소식이라도 들으면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 해서요.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가 상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축하는커녕 시어머니가 TV 리모컨을 탁 내려놓으면서 저를 돌아봤는데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차갑다 못해 얼음장 같았어요. 뭐? 임신? 진짜야? 네, 어머니. 산부인과에서 확인했어요. 초음파 사진도 있는데. 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반말을 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네 남편이 해외 나간 지가 넉 달이야, 넉 달. 근데 임신이 8주? 네 년이 딴 놈이랑 붙어먹은 거 모를 줄 알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뭐라고 한 건지 머리가 하얘졌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저번에 잠깐 한국 들어왔을 때 생긴 아이예요. 한국 들어온 게 6주 전이다. 넌 지금 8주고. 우리 아들이 8주 전엔 해외에 가 있었는데 너 딴 남자 만나는구나. 남편이 젖골이 듣는데 배가 불러오는 년이 어딨어? 다른 놈 애를 가져놓고 지금 우리 아들 씨라고 바꿔치기 하려고? 시어머니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임신 주스는 생리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하기에 8주가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생리가 끝난 날로부터 일주일 정도는 임신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에요. 생리 끝나고 열흘 뒤부터 가임기 시작이니까 2주 정도 차이가 나는 게 맞는 계산이었죠. 가임기에 임신이 되는 거니까요. 고작 그 2주를 걸고 넘어지는 시어머니에게 사실을 알려드리려 했죠.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8주라는 건 생리 끝난 날 기준이라서 8주인 거예요. 일단 제가 아버님한테 전화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핸드폰을 꺼내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려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손에서 핸드폰을 탁 쳐버렸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화면이 깨졌어요. 미쳤어? 우리 남편 뒷목 잡고 넘어가게 만들 일 있니? 난 네가 뭔 수를 쓴 건지 다 안다고! 시어머니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더니 제 앞에 턱 내밀었습니다. 이래도 네가 바람 안 났다고 말할 수가 있어? 어? 사진을 보는 순간 전 얼어붙었어요. 사진엔 제가 어떤 남자와 마주보고 서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거리가 가깝고 각도가 묘해서 마치 둘이 다정하게 만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언제 찍힌 건지,
이 남자가 누군지 전혀 모르겠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 이 사람 몰라요. 이게 누군지 전혀 모른다고? 사진에 딱 찍혀 있는데 모른다고? 눈에 뭐가 씌었나 보네. 남편이 쓰러져 있는 사이에 딴 남자 만나서 미래하고도 뚫린 입이라고 거짓말을 찍찍해대? 하긴 남편 없는 사이에 애 만드는 년이 이런 거짓말 별거 아니겠지. 안 그래?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저는 정말 이 사람 모른다고요. 이 사진은 대체 누가 찍은 건데요? 내가 어디서 구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찍힌 게 중요한 거야. 이것도 조작이라고 할 거야? 네 얼굴이 딱 찍혀 있는데?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분명히 제 얼굴이 맞긴 했는데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억울하고 당황스럽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네 꼴 보기 싫으니까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꺼져!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 임신한 몸이에요. 아이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아이? 딴 놈의 씨가 무슨 아이야? 그 배에 든 게 내 손주도 아닌데 내가 왜 신경을 써? 나가! 시어머니는 그날 밤 집안 가사도우미 아주머니한테까지 대놓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 아픈 틈에 바람이 나서 내쫓는 거예요. 이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한테도 다 알려요. 전년 2번 다시 우리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고. 그 다음 날 아침 현관에 나가보니 제 짐이 전부 나와 있었어요. 옷까지, 화장품, 가방까지 전부 비닐봉지에 담겨서 현관 밖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도 이미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밖으로 나가면 갈 곳도 없고 임신한 몸으로 거리에 나서는 것보다 시댁안이 아이한테 훨씬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남편이 의식불명이라 제게 생활비를 줄 수도 없으니 저는 빈털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도 시어머니 때문에 그만둔 데다가 지금 당장 임신한 몸으로는 입사할 수 있는 곳도 없었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 나가면 갈 데가 없어요. 임신한 몸이에요. 아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여기서 지내기만 해주세요. 제발요. 뭐든 한다고? 딴 놈 아이 베고 와서 이 집에서 밥 축내겠다고? 정신 나간 년 아니야? 네 뱃속에 애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해. 어머니, 그럼 시아버지한테라도 연락하게 해주세요. 시아버지한테 제 사정을 직접 말씀드리면. 아버지? 지금 네 시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러니? 네가 사람이면 조용히 나가. 알아들었어? 어머니, 제발요. 제발 한 번만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세요. 아이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울면서 매달렸어요. 무릎이 아픈 것도 모르고 바닥에 엎드려서 빌었습니다. 아이를 지키려면 어떻게든 이 집안에 있어야 했으니까요. 밖에 나가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너무 무서웠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우는 꼴을 내려다보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직성이 풀려? 남편 없는 사이에 바람 피우고도 뻔뻔하게 시댁에서 기생하겠다고? 체면도 없어? 일어나서 꺼져. 그리고 남편한텐 벌써 내가 다 말했어. 증거도 다 보여드렸고. 아버지가 네 편을 들었을 것 같아? 아니. 화를 내고 뒤로 넘어가려는 거 내가 진정시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네? 아버님한테 벌써 말씀드렸다고요? 그래. 아버지도 네 얼굴 보기 싫단다.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연락해봤자 소용없다. 깔끔하게 포기하고 나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시아버지마저 저를 버리셨다면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임신 9주의 몸으로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가진 거라곤 작은 가방 하나와 2천만 원 남짓 들어있는 제 이름으로 된 통장뿐이었습니다. 그런 제 앞에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나오셔서는 잠시 두리번거리더니 제게 쪽지를 쥐어줬습니다. 힘들면 연락해요. 제가 작은 사모님한테 이래저래 도움 많이 받아서 이렇게 모른 체 할 수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쪽지만 주고 후다닥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그래도 제가 인생을 헛살지는 않았구나 싶었어요. 다만 그뿐이었죠.
아주머니가 도와주신다고 했지만 고지고대로 듣진 않았어요. 그분의 의도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저나 아주머니나 피차 힘든 사람인 건 마찬가지일 테고 그런 분을 지금보다 더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쪽지는 잘 보관해뒀어요. 고마움의 표시로요. 쫓겨난 후에 시아버지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전화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해외에 있을 때는 연결이 안 될 뿐이었는데 며칠 뒤부터는 아예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며칠을 두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매번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 음성만 나왔죠. 회사 대표 번호로 전화해봤더니 비서가 사장님께서는 현재 해외 출장 중이시라 연결이 어렵습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시댁 앞에 가서 기다려보기도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댁 건물 앞에 서 있었는데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나와서는 사모님이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경비한테도 연락해놨으니까 계속 계시면 경찰 부른대요. 라고 했습니다. 결국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시아버지가 왜 번호를 바꾸셨을까? 해외에서 무슨 일이 더 생긴 건 아닐까? 남편 상태가 더 나빠진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의아함은 서서히 배신감으로 바뀌어갔어요. 아무리 시어머니 말을 들으셨다고 해도 며느리 말 한마디 안 들어보시고 일방적으로 내치시다니. 그렇게 잘해주시던 시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밤마다 원룸 천장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아버지한테까지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았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서 갈 곳이 없었어요. 가진 저축으로 겨우 보증금 2천만 원짜리의 작은 원룸을 하나를 구했습니다. 5평도 안 되는 방에 짐을 풀면서 몇 달 전까지 시댁에서 살았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예전에 다니던 직장이나 제 스펙으로 갈 만한 직장을 알아봤지만 임신 중이라 채용이 어렵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놀 수도 없어서 식당 서빙을 시작했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 장사를 돕고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순덕 아줌마라는 분이었는데 제 배를 보고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어요. 아이고 아가씨, 임신한 몸으로 왜 이런 데서 일해? 남편은? 사정이 좀 있어서요. 괜찮아요 아줌마, 저 건강해요. 아이 건강하긴 얼굴이 종이장 같은데. 무거운 건 내가 할 테니까 아가씨는 홀 정리만 해. 순덕 아줌마가 아니었으면 전 정말 버티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분이 점심때 남은 반찬을 싸주시고 가끔 고기도 구워주시면서 아기한테 영양이 가야지 라고 챙겨주셨거든요.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였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서빙 도중에 화장실로 뛰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발은 부어서 신발이 안 들어갈 지경이었고 허리는 하루 종일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할 때는 새벽 3시쯤 되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카운터를 잡고 겨우 서 있었어요. 어떤 날은 편의점 화장실에서 쪼그려 앉아서 배를 감싸며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에 혼자서요. 산부인과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사모님, 빈혈이 심하고 조산 위험이 있어요. 무리하시면 진짜 안 됩니다. 입원을 고려하셔야 해요. 선생님, 입원비가 지금은 형편이 안 돼요. 그래도 이러다가 아기한테 무슨 일 생기면 많이 후회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입원비를 낼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약만 받고 돌아 나왔습니다. 의료비 지원이 돼서 다행이긴 했죠. 그래도 일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뱃속에서 발차기를 할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지만 울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이 아이는 남편이 제게 남겨준 유일한 선물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한다고 매일 밤 이를 악물었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됐을 때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어느 날은 식당에서 서빙 도중에 갑자기 어지러워서 쟁반을 떨어뜨리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순덕 아줌마가 달려와서 부축해 주시면서 울먹이셨어요. 아유 아가씨, 이러다 진짜 큰일 치르겠어. 내가 돈 좀 빌려줄 테니까 좀 쉬어. 어? 아줌마, 감사한데 빌린 돈은 갚아야 하잖아요. 저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틸게요. 정말 막막한 순간 지갑 속에 있던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의 명함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댁에서 쫓겨나던 날 아주머니가 몰래 쥐어주셨던 명함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연락하면 폐가 될까봐 망설였는데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지금 시댁이 어떤 상태인지도 알아볼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괜찮으면 시아버지와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볼 생각이기도 했고요. 큰맘 먹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예진이에요. 시댁에서 쫓겨난... 어머, 연락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 너무 늦게 하셨어요. 지금 괜찮으세요? 아기는요? 아주머니, 솔직히 좀 힘들어요. 요즘 시댁 분위기는 어때요? 요즘 상황이 좀 이상하긴 해요. 그때 작은 사모님 쫓아낸 것도 이해가 안 가긴 했는데. 이상하다뇨?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사모님이 작은 사모님 쫓아내신 후에 이상한 서류 작업을 엄청 하고 계세요. 서재에서 도장도 여러 번 찍는 걸 봤고 법무법인에서 사람들이 자주 오가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혹시 아버님하고 전화통화는 어떻게 안 될까요? 전화번호가 바뀌신 것 같던데. 사장님 핸드폰 번호는 사모님이 바꿔버리셨어요. 아드님 보고 한국으로 돌아온 직후에요. 네? 시아버지 전화번호를 시어머니가 바꿨다고요? 네, 사장님 전화번호가 불길해서 아들이 사고가 났다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결국 저도 본가가 아니라 외곽 주택 쪽에서 숙식하며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어디 통화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요? 며느리만 내보내면 이 집 재산 다 낼 거라고. 손주가 없으면 나한테 떨어질 돈이 더 많을 거라고.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빨리 말해주고 싶었는데 작은 사모한테 전화는 안 오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온몸에 닭살이 돋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번호가 바뀐 것도, 시댁 앞에서 시아버지를 볼 수 없었던 것도, 시댁 앞에서 쫓겨난 것도 전부 시어머니의 짓이었어요. 이유는 욕심 때문이었죠. 그제야 제게 애를 늦게 가지라고 한 시어머니의 사람 좋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건 정말로 아이를 갖지 말라는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이었겠죠? 시아버지의 핏줄인 손주가 태어나는 게 싫었던 거예요. 손주가 생기면 시아버지의 재산이 핏줄에게 가게 되니까 임신 자체를 늦추려고 저렇게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간 거였다는 걸 알게 되니 진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동시에 시아버지한테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며 울었던 그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사이를 완전히 끊어놓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딴 놈의 씨라는 말도 저를 쫓아낸 것도 전부 재산을 위한 각본이었던 거예요. 제가 임신하는 걸 애초에 막으려고 했는데 제가 덜컥 임신을 해버렸으니 아이 쫓아내기로 마음먹은 거였어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는 얼마 전 송사에 휘말려 크게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 좋은 변호사를 만나 잘 해결했다며 변호사 한 분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 변호사님은 제 사정을 듣자마자 분노하셨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제가 확인해보니 남편 명의의 자산 일부가 이미 어머니분의 이름으로 이전된 정황이 있어요. 부동산 등기가 바뀐 것도 있고 회사 지분 이전 서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지금 너무 막막해요. 뱃속에 애도 생각해야 하는데. 의뢰인님한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법적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생겼다고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남편의 마지막 귀가 시점과 임신 주수가 정확히 일치하는 산부인과 초음파 기록을 정리하고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를 통해 시어머니의 재산 이전 움직임을 계속 모니터링했습니다. 변호사님은 남편 명의 재산에 대한 보전 가처분 신청 서류도 미리 준비해놨어요. 변호사님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의뢰인님,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이 저희가 반격할 타이밍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야 DNA 검사를 할 수 있고 DNA 결과가 나오면 시어머니의 거짓말이 전부 무너져요. 그때 모든 증거를 한꺼번에 터뜨리는 겁니다. 변호사님, 시아버지한테 직접 연락할 방법은 없을까요? 시어머니가 번호까지 다 바꿔놔서. 그 부분은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장님 회사의 고문 변호사를 통해 비서 라인을 우회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실행합니다. 아이를 낳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결심했어요. 임신 7개월, 3개월만 참으면 모든 걸 밝힐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참으려 했죠. 그런데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임신 34주가 되던 주에 극심한 진통을 겪으며 저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무리를 한 탓이었을 겁니다. 일도 해야 하는데 변호사와 상담해 앞으로 이어질 일들을 생각하느라 잠도 잘 못 잤으니까요. 조산이라니. 병원에서 진통을 잡아보려 했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왕절개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왕절개 전날 저는 변호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저 내일 제왕절개예요. 시간은 오전 10시 반이고요. 알겠습니다. 내일 출근하시자마자 사장님한테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왕절개 날 오전 9시 변호사님은 제가 출산할 거라는 소식을 시아버지한테 직접 전했습니다. 고문 변호사를 통해 비서 라인을 우회해서 시아버지와 통화에 성공한 거예요. 며느리가 출산할 거라는 말을 듣고서 시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셨다고 해요. 그리고는 곧 어느 병원인지 물으셨다고 하더군요. 핏줄에 집착하시는 분이니까 아무리 시어머니의 말을 믿고 계셨더라도 혹시 진짜 내 핏줄이면 이라는 생각을 지우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고작 30분의 수술 끝에 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간호사분이 아이를 제품에 안겨줬는데 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눈, 코, 입, 남편을 그대로 빼닮은 얼굴이었거든요. 분만실에서 나와 회복실로 옮겨졌을 때 복도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변호사님의 연락을 받고 시아버지가 오신 건 맞는데 시어머니도 따라온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병원에 온다는 걸 알고 따라온 거예요. 시어머니 얼굴을 보니 분노가 활활 치미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깟 욕심 때문에 저와 아이를 내쫓았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더군요. 아이를 처음 본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아이를 흘끗 보더니 코웃음을 치면서 말했어요. 봐, 내가 뭘 했어. 우리 아들 하나도 안 닮았잖아. 이래도 우리 아들이라고 우길 거야? 시도둑질하고 와서 뻔뻔하게 병원에 누워있는 꼴 좀 봐. 그래놓고 자기는 결백하니까 오라고? 웃기지도 않네. 여보, 여기서 이럴 것 없어요. 집에 갑시다. 있어봐야 화만 나지. 어머니, 신생아 얼굴이 다 비슷해 보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DNA 검사를 하면... 닥쳐! DNA고 뭐고 필요 없어. 봐요. 여보, 아들 얼굴이 하나도 없잖아요. 시어머니가 이때다 싶어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 앞에서 확실하게 못을 박으려는 거였습니다. 여보, 내가 뭘 했어요. 전현이 딴 놈하고 바람 피워서 낳은 애라고. 이제 확실하죠? 됐으니까 갑시다. 전현 얼굴 더 보면 속이 뒤집어져. 우리 아들만 불쌍하지. 이런 년을 마누라로 들여서 전현한테 속은 거야.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팔을 끌면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이를 보고 계셨어요.
굳은 표정으로 한참을 말없이 아이의 얼굴만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가자니까. 잠깐 기다려봐. 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나를 닮았는데. 뭐요? 나 어릴 때 얼굴이랑 완전 판박이라고. 똑같아. 아니, 무슨 소리예요, 여보? 신생아가 다 비슷하게 생긴 거지 닮긴 뭘 닮아요? 아니야, 이건 내 핏줄이야. 내 눈은 못 속여. 시아버지는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쳐다보며 입술을 깨물고 계셨습니다. 검사 안 해도 내 손주가 맞아. 이 아이는 내 손주야. 여보, 정신 차려요. 전년한테 또 속는 거라고. 아이, 정신 사나우니까 그만 좀 소리 질러.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돌아보셨어요. 그 눈빛이 달랐어요. 전에 없던 의심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빨리 친자 검사해라, 당장. 아이, 검사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해도 뻔한데. 제가 전년 외도 증거도 다 보여줬잖아요. 안 해도 뻔하다고? 나한텐 안 해도 내 손주인 게 뻔한데. 당신 이상하네. 왜 그렇게 검사를 막으려고 해?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검사해, 무조건. 그리고 시아버지는 저를 돌아보시면서 처음으로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가, 내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미안하다. 저는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몇 달 동안 시아버지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원망하고 울었던 밤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DNA 검사는 3개의 독립기관에서 동시에 진행됐어요. 한 곳에서만 하면 시어머니가 또 조작이라고 우길 게 뻔했으니까요.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며칠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요. 남편의 친아들 99.99% 일치. 3곳의 결과가 모두 동일했습니다. 빈틈이 없었어요. 변호사님이 3 기관의 결과지를 나란히 놓으며 시아버지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결과지를 들고 고개를 떨구셨어요. 내가 내 며느리, 내 손주를...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얘져 있었지만 금방 태도를 바꿔 또 발악을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조작된 거예요. 저 여자가 변호사한테 뭔 수를 쓴 거라고요. 3곳이 다 짜고 치면 되는 거잖아요. 3곳에서 동시에 조작을 했다고요? 서로 다른 3곳이? 어머니, 본인이 하시는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아세요? 제가 차갑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절 노려봤어요. 이년이 감히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감이라는 말은 제가 하고 싶어요. 감히 임신한 며느리를 거리에 내쫓고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한테 딴 놈의 씨라는 누명을 씌우다니, 그게 시어머니가 할 짓입니까? 시어머니가 입을 벌렸다 닫았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나한테 보여준 그 사진, 그 호텔 기록, 그 증인 전부 다시 확인해야겠으니 가지고 와봐. 저는 딸랑 사진 한 장 받았는데 시어머니가 준비한 증거는 3가지나 되더군요. 결국 시아버지의 변호사가 다시 다 재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죠. 시어머니가 보여줬던 그 사진, 제가 어떤 남자와 마주보고 있던 그 사진의 원본 영상을 보면 제가 마트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길을 물어보는 장면이었습니다. 3초짜리 대화를 시어머니가 특정 프레임만 잘라서 마치 미래하는 것처럼 편집한 거였어요. 변호사님이 영상 전문가의 분석 보고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호텔 투숙 기록이었어요. 해당 호텔을 직접 확인한 결과 그런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호텔 측의 공식 회신서까지 첨부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한테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던 동네 주민의 자백 녹음까지 받아오셨더군요. 아이, 사모님이 저한테 50만 원 주면서 며느리가 이상한 남자랑 만나는 걸 봤다고 말하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돈이 급해서. 그 다음이 결정적이었어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몰래 녹음한 시어머니의 전화통화 내용이 재생되는 순간 방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만 내보내면 이 집 재산 다 내 거라고. 손주가 없으면 나한테 떨어질 돈이 더 많을 거 아니야. 핏줄이 없으면 결국 나한테 오게 돼 있어.
시아버지는 그 녹음을 듣고 의자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으셨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이 시어머니의 재산 이전 내역을 공개했어요. 남편이 의식불명인 틈을 이용해서 남편 명의의 아파트 두 채를 자기 이름으로 이전했고 시아버지 회사 지분 일부도 옮기려던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변호사님이 가처분 신청을 해서 지분 이전은 막았지만 부동산은 이미 이전된 상태였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인간이야? 아무리 비가 안 통해도 내 아들이 죽을 뻔했는데 네가 그 틈에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 그래, 그때부터 이상했지. 친척들 앞에서 애는 늦게 가져도 된다고 한 것, 처음부터 핏줄이 생기는 걸 막으려고 한 거였어. 내 손주가 태어나면 재산을 나눠야 하니까.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저지른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친모가 아니라 계모였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어서 전혀 몰랐죠.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하게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파래졌어요. 그 부분까지 들킬 줄은 몰랐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것 같더니 이내 눈을 부라리며 본색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요?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 키우면서 평생 종노릇한 거 아무도 몰라? 그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자격?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며느리를 임신한 몸으로 거리에 내던지고 내 손주한테 딴 놈의 씨라는 누명을 씌운 년이 자격을 말해? 내가 며느리 출산날 병원에 안 와봤으면 내 아들에게 미안해서 어쩔 뻔했냐고? 하! 당신은 뭐 잘한 줄 알아요? 그렇게 애지중지였으면 내 말에도 연락 한 번은 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무시했잖아요. 그걸 지금 내 탓을 해? 내가 왜 연락을 못했는데? 연락하려고 할 때마다 당신이 말렸잖아. 어쩐지 이상했어. 모든 연락처에서 며느리 전화번호만 쏙 빠진 게 이상했다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방 전체를 울렸어요. 저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싸움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봤어요. 뭘 쳐다봐 이년아! 다 네 년 때문에 이 꼴 된 거야! 어머니, 이제 남 탓 좀 그만하세요. 저를 쫓아낸 건 어머니예요. 증거를 조작한 것도 어머니고 시아버지를 속인 것도 어머니고 남편 재산을 빼돌린 것도 어머니예요. 시아버지 전화번호 바꿔서 제가 연락도 못하게 만든 것도 어머니고요. 이 자리에서 피해자인 척하지 마세요. 너무 역겨우니까. 뭐? 이게 뚫린 입이라고 어디 함부로... 뚫린 입이니까 몇 마디만 더 할게요. 저 어머니가 저한테 한 그 말 하나도 안 잊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새벽에 편의점 알바하면서 발 부어서 신발 못 신으면서 조산 위험이라고 의사가 입원하라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면서 어머니가 주신 조작사진 들고 울면서 시아버지한테 전화해도 결번이 뜨는 전화기 잡고 울면서 그러면서도 매일 밤 이를 악물었어요. 반드시 이 아이 지키고 반드시 진실 밝히겠다고. 제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시아버지의 표정은 괴로움으로 일그러져 갔습니다. 미안함과 안타까움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내 제 눈을 피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더 당당했죠. 제가 임신한 몸으로 바닥에 엎드려서 제발 쫓아내지 말라고 빌었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꼴 좋다고 딴 놈 아이 베고 와서 기생하겠냐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오늘 어머니가 뿌린 거 오늘 다 거두고 가세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만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빌었다니 나한텐 뻔뻔하게 나갔다고 하지 않았어?
당신 내가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돼. 더 이상 당신을 이해하는 건 포기하겠어. 그 말에 시어머니가 깜짝 놀란 듯 시아버지를 보더군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이해하는 걸 포기한다니? 말 그대로야. 당신을 포기하겠으니 이혼해. 몇십 년 살면서 한 거라곤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며느리한테 행패 부리고 쫓는 것밖에 없었지. 난 당신한테 줄 것도 없어. 그러니 당신이 며느리한테 한 것처럼 몸만 나가. 나도 이 집 식구예요. 법적으로 아내라고. 그럼 그 재산 분할이라도 해줘야지. 맨몸은 어떻게 나가? 식구? 이 인두껍을 쓴 악마 같은 여자야. 너 같은 사과를 믿는 게 아니었어. 분위기가 과열되는 찰나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끼어들었어요. 사모님, 증거 위조, 사기, 재산 횡령은 형사범죄입니다. 유책 배우자로 판정되면 재산 분할은 최소화되고 오히려 빼돌린 재산에 대한 반환 소송과 형사 고소가 진행됩니다. 사모님이 법적 권리를 말씀하시려면 먼저 본인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부터 지셔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시아버지는 즉시 이혼을 통보하셨고 변호사님은 시어머니의 불법 행위를 근거로 유책 배우자 판정을 이끌어내서 재산 분할을 최소화했습니다. 동시에 형사고소와 민사소송도 진행됐어요. 저는 퇴원 후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게 됐고요. 시어머니는 이혼 재판 끝나기 전엔 절대 못 나간다며 시댁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한 시아버지는 저와 아이를 시댁에 들일 때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저 여편네가 아기랑 며느리한테 해코지하려거나 나쁜 짓 하려는 게 보이면 바로 전화하세요. 그리고 각 방의 문을 잠그고 특히 서구와 안방문은 걸어 잠그고 저 여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렇게 시부모님의 이혼이 진행됐고 시어머니는 유책 배우자로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그리고 이혼 성립이 되자마자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시댁에서 내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쫓겨나는 당일 저는 아이를 안고 현관에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짐이 현관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니 몇 달 전 제 짐이 나와 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도끼 가득한 눈을 한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제 짐 싸서 현관에 내놓으셨죠? 오늘은 어머님 짐이 현관에 나와 있네요. 시어머니 표정이 포악해졌습니다. 사람 인생 참 모를 일이에요. 저 쫓아낼 때는 본인이 이렇게 되실 거 몰랐죠? 어때요 기분이?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들었다가 본인 눈에 피눈물 흘리게 된 기분요. 인연이 욕할 기운 있으신 거 보니까 밖에 나가서도 잘 사시겠어요. 그럼 멀리 안 나갑니다. 안녕히 가세요. 시어머니는 이를 갈면서 내뱉었어요. 두고 봐 이년아. 아직 안 끝났어. 시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전혀 무섭지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빈털터리로 나갔거든요. 다 뺏기고 위자료로도 뺏기고 손해배상으로도 뺏기고 여튼 이리저리 탈탈 털렸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쫓겨난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남편이 의식을 되찾았다고요. 남편은 제가 시댁과 연락이 끊긴 동안 한국에 들어와 있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쫓겨나고 한 달 정도 뒤에 의식은 없었지만 바이탈도 안정적이고 호흡기 문제가 없어서 한국으로 이송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국에 돌아오고서도 장기간 의식불명이었던 남편이 기적적으로 깨어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아이한테 분유를 먹이고 있었는데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직접 남편한테 그동안 벌어진 모든 일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겪은 일, 시어머니의 공작, DNA 검사 결과, 아들이 태어난 것까지 전부요. 남편의 반응은 시아버지도 놀라셨을 정도로 격렬했다고 합니다. 병상에서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곁에 없어서 당신이 그런 고생을 하게 해서. 괜찮아요 당신. 당신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진짜로요. 우리 아이 건강해? 아들이라며. 네, 잘 먹고 잘 자요. 아버님이 너무 잘해주셔요. 오해 푸시고는 진짜 부담스러울 정도로 잘해주셔. 고마워. 혼자서 이 아이를 지켜줘서.
태어나면 내가 다 할게. 그리고 내가 다 갚을게, 평생. 남편이 전화기 너머로 울었습니다.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와 재활을 시작했어요. 회복하면서 시어머니가 저지른 일의 전모를 직접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서류를 보고 녹음을 듣던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뱃속에 애한테 이런 몹쓸 짓을... 나한테 차가운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진짜 이런 짓을 저지를 줄은 몰랐어. 여보, 나를 키운 사람이 내 아내를 임신한 몸으로 쫓아내고 내 아이를 딴 놈의 씨라고 하고 내 재산을 빼돌렸다고? 남편의 눈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혼은 너무하다 싶었는데 이혼이면 양반이었네. 아버지가 많이 참으셨어. 그렇게 무사히 아들은 첫 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시아버지, 친척분들, 남편 친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죠. 남편도 많이 회복해서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손주를 보실 때마다 눈을 못 떼셨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비켜! 나도 이 집안 사람이야. 비키라고! 손 치워! 내 손주 돌잔치 보러 왔는데 니들이 뭔 수로 날 말려! 시어머니였습니다. 이혼 후 재산도 잃고 형사재판까지 받으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시어머니가 마지막 구명줄이라도 잡겠다는 심산으로 돌잔치장에 난입한 거예요. 행사장 문을 밀치고 들어온 시어머니는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 시댁에서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던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러면 안 되지. 애미 없는 자식 키워준 공도 있는데 이렇게 단물만 다 빨아먹고 날 버려?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시어머니는 시아버지한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딱 봐도 하객들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려 자신이 돌아갈 자리를 마련하려는 것처럼 보였죠.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돌잔치에 온 어르신들이 눈살을 찌푸리셨고 아이가 시끄러운 소리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밀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아무리 따지고 싶어도 내 손주 돌잔치에 넌 오면 안 되지. 이 손주가 당신 때문에 귀한 목숨 부지 못하고 조산으로 죽을 뻔했는데 어디라고 여길 와? 자식 키워준 공. 그 공 덕분에 당신이 깜빵 안 가고 지내는 거야. 자식 새끼 없는 동안 집안 재산 빼돌리려던 인간이 뭐? 그래도 내가 키운 건 맞는 말이잖아. 갈 데가 없는 건 네가 자초한 거야. 내 손주 돌잔치에 와서 행패야. 그러다가 시어머니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돌변했습니다. 동정을 사려던 연기를 집어던지고 본색이 나온 거예요. 다 인연 때문이야. 인연이 집안을 망쳐놨어. 인연 없었으면 내가 이 꼴이 됐겠어? 내가 없었으면 이 집안이 돌아가기나 했겠어?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돌잔치에 온 하객들 앞에서요. 그리고는 남편한테로 돌아서면서 다시 애원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엄마. 엄마가 널 키웠잖아. 엄마한테 밥 먹고 학교 가고 아플 때 엄마가 간호했잖아. 엄마를 이렇게 버릴 거야? 넌 이 엄마 믿지? 남편이 아이를 제 품에 안겨주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남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런 눈을 하는 걸 처음 봤어요. 엄마라뇨? 제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요. 내가 널 키웠잖아. 절 키운 게 아니라 아버지 재산 때문에 절 키운 척한 거겠죠. 아버지 밑에서 저 키워준 값 다 받지 않았어요? 명품 가방에 해외여행에 매달 쇼핑에 그 값이면 아들 하나 키운 값 차고도 넘치는데. 그래도 내가 밥도 먹이고 씻겨주고 돌봐줬잖아. 네가 이러면 안 되지. 그거 다 우리 아버지 돈으로 한 거잖아요. 본인 돈 한 푼 쓴 적이나 있어요? 그리고 뭐 돌봐줘? 웃기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밥도 샤워도 돌봐주는 것도 다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해줬는데 무슨... 이 자식이 엄마한테 감히... 자식?
나를 자식으로 본 적이나 있어?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이라며 본인이 그렇게 말했잖아. 남의 자식 키우면서 종노릇했다고. 싫으면 나가지 그랬어. 당신이 이 집에 있었던 이유는 처음부터 돈이었던 거잖아. 그러면서 엄마라고? 진짜 끝까지 역겹네. 너 이 은혜도 모르는. 아주머니, 오늘 이후로 우리 가족 근처에 오지 마세요. 접근 금지 신청할 겁니다. 스토커로.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어요. 입을 벌렸다가 닫았다가 하면서 얼굴이 벌겋게 됐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몇십 년 살면서 한 거라고는 사기치고 도둑질한 거밖에 없는 여편네야. 그동안 내 돈으로 먹고 입고 잘 살면서 결국 내 뒤통수 쳤지. 당신 얼굴 보기도 싫으니까 당장 나가! 내가 왜 나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다 이 집안을 위해서 한 건데! 집안 대 끊기게 만드는 게 집안을 위하는 거야! 당장 나가! 결국 남편의 고종사촌들이 시어머니를 양쪽에서 잡고 밖으로 끌어냈어요. 시어머니는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악을 썼습니다. 다 내 거였다고. 내가 이럴 순 없어. 인연들이 다 짜고 날 쫓아낸 거야. 두고 봐. 절대 이대로는 안 끝나. 하객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가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아무도 시어머니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고 흔들리지 않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진짜 끝이야. 첫 돌 때의 그 난장판은 저희에게는 아픔이기도 하고 웃음거리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제법 지났으니까요. 지금 저는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남편은 완전히 회복해서 시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으려고 기존 회사를 퇴직했어요. 저도 회사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시아버지의 유일한 핏줄이자 후계자로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이혼 후 받은 극소액의 돈마저 투자 사기에 속아서 다 날렸어요.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됐습니다. 돌잔치에서 쫓겨난 뒤에는 SNS에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까지 당했어요. 끝까지 반성이라고는 하지 않더군요. 사람 참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는 영원한 거짓은 없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